코스닥이 10년 만에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급등세를 주도한 일부 제약, 바이오주에는 거품이 껴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런 논란을 비웃듯 이들 종목은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법원에 나온 전 수석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전 10시 10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납득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소명하고 그리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전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전 수석이 지금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협회장을 지냈던 한국 e스포츠 협회에 롯데 홈쇼핑으로 하여금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 홈쇼핑이 제공한 500만 원대 은행 기프트 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제주도에 있는 롯데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 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 홈쇼핑 사장으로부터 2015년 5월 롯데 홈쇼핑 재승인 며칠 전에 전 수석을 찾아가 만났을 때 e스포츠 협회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말고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협회 자금으로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등 5천만 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신규 임용 승진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63명의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10년 새 46억 원이나 재산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정부가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8월 신규 임용 승진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6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현 정부 인사는 모두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차관급 인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등 3명입니다. 네, 우 기자, 누가 가장 많이 재산이 늘었습니까? 오늘 재산 공개를 한 현 정부 인사 중에서는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 재산이 총 56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이 늘은 공직자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는데요. 10년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지난 2007년 신고한 재산 금액은 9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6억 원으로 10년 사이 46억 3천만 원이나 증가한 총 56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의 아파트 등 건물과 토지가 15억 3천만 원, 예금이 무려 3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이끌었던 김 본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사장을 지냈었는데요. 김 본부장은 2009년 3월부터 34개월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8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36억 5천여만 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0억 6천만 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8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우영준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 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07년 11월 7일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동이사제의 금융권 도입에 앞서 노사 간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노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제품인 구스 롱다운 점퍼, 일명 평창 롱패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선 14만 9천 원짜리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이날 하루만 약 300개가 올라왔고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 제 사이즈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만큼 교환은 활발히 일어나는 편이지만 판매가 실제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진이 발생한 지 9일 만인 오늘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항여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로하고 지진 피해가 심한 아파트를 찾아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대출 고객들로부터 원래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대응을 두고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우선 이번 사태가 드러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선 이번 사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를 은행연합회가 실제보다 높게 공시했는데 이 잘못된 금리를 은행들이 대출 상품에 적용하면서 고객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피해 고객 수만 최대 40만 명의 피해 규모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하나은행이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치를 잘못 쓰는 실수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런데 코픽스를 집계하고 감독하는 은행연합회는 물론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역시 이런 문제를 2년이 넘도록 잡아내지 못하다가 결국 이번에 감사원이 오류를 밝혀냈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윤 기자, 이번에 오류가 드러난 뒤 대응도 매우 실망스럽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코픽스를 공시한 은행연합회는 잘못된 자료를 준 하나은행 탓을 했고 하나은행은 해당 자료를 만든 직원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뒷짐지고 있다가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고 코픽스 검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 역시 일단 더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미 신뢰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같은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돼 왔다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선영입니다. 내부 출신이냐 외부 출신이냐 우리은행 차기행장 선임을 놓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할라 기자. 네, 이할라입니다. 네, 우리은행장 선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한 10명의 차기 행정 후보들 가운데 1차 면접 대상자 5명을 선발하기 위해 각 후보들에 대한 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은행이 내년도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임원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모든 임원들이 임추위 후보들에게 업무와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예비 면접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어떤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죠? 네, 우선 내부 인사로는 현재 행정 대행을 맡고 있는 손태순 글로벌 부문장을 비롯해서 김순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과 윤상구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또 외부 인사로는 양원근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와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 외부 인사 영입을 두고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우리은행 노조는 외부 인사의 경우 낙하산 꼬리표는 물론 정부 입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당초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추위에 예보 측 비상임 이사가 제외가 됐었는데 정작 행정후보군의 예부 인사가 포함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8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부 조슬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논의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접점 찾기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현재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입니다. 주중에 일하는 시간 40시간 하고요. 추가로 일하는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여기에 휴일 근로 16시간까지 이걸 다 합쳐서 68시간이 된다 이 얘기인데요. 개정안은 이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서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그 사람을 더 뽑아서 일자리를 늘리고 장시간 근로문화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맞서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불발된 배경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일단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핵심은 비용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더 뽑으면 월급에 국민연금 또 4대 보험,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 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가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각각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년을 기한을 두자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최대 5년으로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이 휴일 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할지를 놓고도 또 팽팽하게 엇갈린다면서요? 네, 역시 중요한 쟁점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이 또 주말에나 휴일에 일했을 때 추가 수당을 주잖아요. 네. 그 기업이 이걸 휴일 근로수당으로만 지급해야 될지 아니면 연장 근로수당까지 함께 쳐서 같이 지급할지를 놓고 역시 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그 현행처럼 50%만 가산해 150% 그 1.5배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기업 규모별 그 유예 기간과 주말 근무 수당 그 할증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간사가 기업별 유예 기간은 그 한국당이 양보하고 방금 말씀드린 주말 근무 수당 할증률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으로 각각 그 절충안을 마련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각 당 소위 위원들이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민감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이제 경영계의 불만도 지금 커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인 그 경영계 목소리가 정작 빠져 있어서입니다. 네. 그 재계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을 경우 추가 비용이 연간 12조 원 넘게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의 70%를 그 300명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래서 당장 52시간으로 가지 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 그 52시간 더하기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상여금과 식대 같은 그 복리후생수당이 그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의 그 최저임금이 그대로 인상분이 내년에 고스란히 적용되면 파장이 산업계에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지금보다 그 선진국처럼 좀 확대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산업별 또 지역별로 그 차등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역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 중국 광군제에 이어서 사상 최고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보도국 연결합니다. 전혜원 기자. 네, 전혜원입니다. 네,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오늘 몇 시부터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미국의 최대 쇼핑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내에서 직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도 온라인 할인 행사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에는 미국 외에 유럽과 중국 등도 이 대규모 할인에 나서서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아이폰 10과 대형 TV 그리고 무선 청소기 등 가전제품 직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컨설팅 업체 베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올해 온라인 쇼핑 매출은 최초로 1,000억 달러, 우리 돈 10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정 기자, 108조 원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져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풍속도가 많이 바뀔 전망이라고요. 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미국에서 매장 앞에서 문정성시를 이루는 손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 여론조사기관 PwC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이 오프라인 쇼핑에 나서는 미국인은 13%인 반면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8%가 집에서 온라인 쇼핑에 몰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 소매업체들도 대부분 전략을 온라인 할인 행사로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대형 가전 매장이나 할인점 앞에서 펼쳐졌던 밤샘 줄 행렬은 올해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전혜원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석 기자, 네. 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이제 2배로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2배로 커졌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조금씩 살아나던 이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월요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8% 올랐습니다. 이는 파리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인데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값이 주춤하거나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상승폭을 주도한 건 역시 강남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남 불패라는 말이 또 등장할 정도로 이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1억 원에서 최고 4억 원까지 오른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강남권이 이번 주 0.24%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양천구가 0.5%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 4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0.4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강남구는 0.31% 올랐고 서초구와 강동구는 각각 0.15%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강북권에서는 도심 그리고 이 강남권과 접근이 양호한 성동구와 광진구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여전히 서울 아파트 특히 이 강남권 아파트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이 기존 아파트까지 함께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정부가 가장 강력한 카드인 이 보유세를 내놓을 것이냐, 보유세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안 내놓을 것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다음 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보유세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 지역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 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이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방식은 이 집값 상승폭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이 단계적 인상론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적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재산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대신 이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낮추는 이 전면적인 개편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유세는 이 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이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초과 이익 환수 시행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체한 걸까요? 어설픈 사업 진행에 단지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움직임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 29일이 이제 시한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그 기준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공사가 이미 선정되어 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된다고 할 수 있는 분양 이후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단지들 중심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절차를 좀 더 결의해야 될 내용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시공사하고의 어떤 공동 시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시차익이 많이 날 거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 시장성에 대한 판가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의 부작용들을 짚지 못하고 가는 그런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서울시가 내놓은 35층 룰에 콧대가 높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있었는데 그 단지들이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의지를 굽힌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일부는 영향적인 요소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까지 이제 정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좀 통과하려고 했던 단지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단지들도 이번에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말고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조합에 그 부과가 될 수 있는 어떤 공용 부분,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를 좀 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고집을 꺾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심의 결과라든가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심의를 넣었을 때 통과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사업 과정에서 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반포 일대인데요. 총 2,400여 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최근 이제 조합원의 분담금이 공개가 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2년 전이라는 것에 어떤 초기에 이제 그 설립되고 시행 인가가 냈었을 때 분담금과 네. 지금 2년 뒤라는 시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사이에 어떤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사업비 상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 조합 분담금이 올라 있는데요. 뭐 예전에도 이제 가장 큰 사업지라고 했던 가락동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조합 분담금이 거의 1억 이상 오르면서 많이 이제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신반포 3차라든가 신반포 2, 3차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더 분담금이 오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계획안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큰 단지를 묶어간다는 면에서는 사업성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통합을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상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담금 외에도 어떤 그런 그 정산 부분에 있어서 잡음들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내포하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표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네. 2년 전 분담금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거의 2배에 맞습니다.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담금 결정이 조합원들 간에 협의 없이 결정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 기본 정해지는 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시화돼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조합에 대한 그 갖고 있는 소유 부분에 대한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 기준이 결정이 되고 보상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공급되어지는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나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조합 분담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 네.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갔었을 때 나중에 분명히 소송의 위험성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있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서둘러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조합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소송이라는 부분도 겪어야 되는 그런 수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제 건설사 쪽에서 조합을 상대로 이제 공사비를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부담금이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항상 매년 예상되어지는 그 상승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관리처분 인가를 다음 달에 내기 위해서 사전에 조합들과 공청회라든가 열람이라든가 의견 수렴 검토라는 기관들이 있는데 네. 그 기관들이 이번에 서면 동의 절차만 해서 무조건 한 달 안에 총회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시공비라는 것들이 매년 물가 상승폭 안에서의 어떤 제한폭 외에도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 좀 이게 소송 중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민감한데 강북 지역 한 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합하고 분담금이 결정된 상태에서 시공이 들어갔는데 서울시가 에너지 절감 효율이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창호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재 부분이 바뀌게 되면서 실제 시공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부담에 대해서 건설사는 조합 측에다가 청구를 했고 그 조합 측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게 뭐 일종의 비리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전반적인 거를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좀 우수한 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결정을 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가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고 했지만 뭐 피하지 않고 적용받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중의 시세의 어떤 그런 시장의 입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초과이익 환수제보다 오히려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이고 분담금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의 이득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미 눈에 가시화되어 있는 로또 청약 열풍이라고 해서 한신 때도 나타났던 것처럼 이미 주변 단지 비해서 매수 수십억, 뭐 쉽게는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의 목적들이 이미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양도 차익 외에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거의 이제 그 50% 이상 부담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예상했던 수익을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 있다. 1억이 네.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눈에 좀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출되어 있는 어떤 분담금 부분이라든가 사업비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현재 시세하고 예상되어지는 입주 시점의 시세 차익만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은 무리하게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차분하게 그렇죠. 지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는데, 예, 예. 자 이외에도 조합원 간의 평형 배정을 놓고도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또 네. 무슨 일입니까? 이미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 그러니까 그 관리처분 인가를 내려고 하는 반포지구 1단지 2, 4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평형 배정에서 이미 그 분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30평대하고 40평대를 감정 평가를 해서 이제 그 감정 기준을 정하는데 오히려 이제 감정가가 이제 30평대가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대형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불만이 제기가 된 상태고 특히 그 이상에 대해서 뭐 1+1으로 신청하지 않고 대형 평수를 하신 분들이 주로 한강면이 보여지는 쪽에 어떤 그 동호수 네. 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동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놔야 되니까 동의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 자 일단 이제 다음 달 말까지가 이제 기한이고요. 네. 자 이때까지 이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제 환수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세요? 너무 무리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 보여지고요.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받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시공사의 공동사업 시행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업 시행이 인가가 나서 실제 간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까지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라든가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또 후분양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로 인해서 일반 분양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들이 조합한테 더 적게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시공사하고의 어떤 그런 마찰을 줄여가지고 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더 검토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너무 한 방향만 바라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마케팅실의 조영현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인 가운데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정중동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2포인트 상승한 2,5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통신, 기계, 비금속 등이 상승하고 있고 은행, 화학, 자동차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기간의 매수세 속에 5.68포인트 상승한 8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기업 얘기 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스튜디오 드래곤 첫날부터 강세를 보인다고요? 네, 상장 첫날부터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한 16위 정도 수준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130위 수준입니다. 조만간 뭐 좀 활성화되면 코스닥 뭐 100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쏠려 있고 최근에 중국과의 하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비즈니스 주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강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정부에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복잡해진 셈법에 따라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다주택자들의 고민이라면 단연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이런 질문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실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네. 어쨌든 뭐 최근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타겟 자체가 뭐 다주택자를 좀 겨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대책 이후로 아무래도 그 양도세라든지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아무래도 그 다주택자들은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은 취득세 비과세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동산을 아무래도 거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그 거래에 관련된 그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취득세 부분이 좀 많이 그 색깔들이 좀 감면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6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그 감면 부분이 100%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하실 것은 그 신규 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주택을 보유해서 뭐 취득세 부분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산세 또한 이제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은 감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반 임대하고 중공공 임대로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면적 부분에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일반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60제곱미터하고 85제곱미터로 나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50% 감면이 되고요. 85 이하는 25%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40제곱미터는 완전히 그 면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면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절세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세금 혜택이 더 있다면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금 세금으로는 그 소득세 부분이 있거든요. 세 채 이상을 그 보유를 하시면서 그 임대사업자를 운영을 하신다면은 소득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채 이상을 임대를 하실 때는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30%를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중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75%까지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참고하실 부분이 너무 고가 주택은 안 되고요. 6억 이하라든지 면적 자체도 85제곱미터 이하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그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뭐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다면은 1가구 1주택에 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임대는 6년 이상 그 유지를 한다면은 연 2%씩 계속 추가적으로 공제된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 인센티브를 이제 더 확대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융자형 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 융자형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융자 그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조금 저금리로 대출을 그 운영을 하면서 임대 사업을 유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라든지 뭐 전체적인 그 내용은 LH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수익 부분에서는 집주인이 그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 수준의 금리와 함께 리모델링형하고 매입형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임대사업자들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혜택이 상당함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다주택자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임대사업자 꺼리는 부분들은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기존에 그 부동산을 계속 운영하셨던 분들은 4년 보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4년이라는 그 기간 내에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비과세적인 부분 그런 세금들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을 좀 꺼려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건강보험들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자녀분이라든지 남편분들 이름으로 건강보험들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가 되시니까 스스로 이제 건강보험 그렇죠. 비용을 예. 지불하셔야 되는 네, 거죠? 직접적으로 네. 지불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은 주거용 제외하고는 2채 이상을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또 네. 면적 부분에서도 85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대형 평수들을 많이 매수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매수했던 대형 평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특히나 뭐 면적을 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문가적인 이제 관점에서 조언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우선 등록을 하시면은 좀 아무래도 지금 정책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 4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 기간 내에 급하게 그 매도를 하시는 그 사정들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포괄 양수를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태료 부분들은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은 개인적으로는 그 임대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송승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길이 참 복잡하죠. 신호등 잘 봐야 됩니다. 신호등이 왼쪽으로 가라는 건지 직진하라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지 그래서 외지인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진행 신호에 따라서 직진 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우회전 들어오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왔고 쾅 부딪힌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잘 가고 있죠? 네, 교차를 통과합니다. 저 앞에는 우회전할 차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서 내 차를 꽝! 이번 사고 교량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불박차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려고 들어오던 차들이 서 있었어요. 서 있던 차가 불박차 앞에 차는 지나가고 이제 불박차 지나갈 차례인데 근데 서 있던 차가 슬금슬금 출발하더니 불박차를 꽝 때립니다. 불박차가 브레이크 잡고 멈춰보지만은 그러나 상대차가 불박차 조수석 쪽 옆구리를 때리는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보험사는 당신 직진하고 있었지? 나도 우회전할 수 있었어. 빨간불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잖아. 내가 우회전하고 당신 직진하고. 물론 내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은 100대 0은 없어. 이번 사고는 80대 20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가 3차로 가고 있었어요. 1, 2, 3차로를 직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보여요. 당연히 그 차가 멈추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그 차가 멈추지 않고 하나를 딱 때리면은 그때는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바깥차로 쪽에서는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대비하지 못한 거 그것이 나한테 20%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번 사고도 그 차가 우회전에 들어오는 걸 봤지 않느냐? 그러면 그 차가 양보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해야지. 조심하지 못한 거 불박차에게 20% 잘못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불박차가 상대차에게 어떻게 조심했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상대차가 오고 있으면 저 차가 멈추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고는요. 그 차가 오고 있었나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앞차하고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상대차는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죠? 이 차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그 차는 서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직진한 차를 보고 있다는 거죠. 불박차 앞에 차 한 대 지나갔어요. 이제 불박차 지나갈 차례예요. 근데 그때 앞차의 바퀴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박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정도?
상대차가 진행해 오는 것이 아니고 서 있던 차가 불박차 앞에 한 대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내 차례인데 거기를 탁 들어온 거. 이것은 완전히 기습 공격이죠. 교통에 있어서 기습 공격은 안 됩니다. 교통은 페어플레이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앞에다 지나갔고 서 있었지? 내가 지나간 데 들어야지. 앞차 지나고 내가 바로 가는데 그 삼각형. 그 삼각형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럼 불박차 멈출 수 있나요? 불박차 이미 속도가 4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한 10몇 미터 앞에서 갑자기 슬금슬금 들어오면은 그리고 미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도 않았을 상황이고 피할 수가 없지요.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슬금슬금 기습 공격한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 됩니다.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끝까지 80대 20을 주장하고요. 결국은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100대 0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건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재가 있는 주요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하락폭을 키우면서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이 로드맵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11월 24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